강남구 고층 아파트 단지 2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36살의 정민호는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타일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체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피임약 포장지였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위로 화요일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내 한소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임약이 필요 없다는 것을. 민호는 포장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로봇공학 엔지니어였습니다. 논리와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백색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아, 아침 먹어. 민호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금방 갈게요. 여보, 지호랑 은비 옷 입히고 있어요. 민호는 포장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의 눈빛이 달라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던 어색한 침묵이 시작된 것은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7살 지호가 시리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5살 은비가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오늘 회의 몇 시에 끝나? 글쎄요. 아마 6시쯤?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소연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포장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화요일. 오늘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했습니다. 소형 카메라, 녹음기, DNA 검사 키트. 대한로보틱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 이도현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호 형,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많지? 우리 회식 한번 하자고. 도현은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민호보다 2살 위였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현의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민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감시 카메라 사양이 떠 있었습니다. 초소형 와이파이 연결, 움직임 감지 녹화. 그는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장지는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민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한강공원이 보이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겨울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어두운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여행, 지호의 생일 파티, 은비의 첫 유치원 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행복이 진짜였을까요? 그는 대학 동기였던 최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상담 좀 하고 싶어. 내일 시간 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일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괜찮아? 민호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왔어요? 저녁 데워줄까요? 괜찮아. 회사에서 먹었어? 민호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타일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피임약 포장지가 있던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늙어 보인 것은 밤 11시 민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남자, 증거를 찾는 남자,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남자.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들, 수만 개의 가정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곳이 진짜일까요? 얼마나 많은 곳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호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소형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크기는 동전만 했습니다. 그는 침실 옷장 위쪽 선반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욕실 환풍기 근처에도 하나 더 달았습니다. 렌즈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아이들과 함께 소연의 어머니 댁에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2시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랍장, 옷장, 화장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숨겨진 패턴이 있다고. 모든 거짓말에는 흔적이 남는다고. 저녁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최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혜진아, 나 미쳤나 봐. 아내를 의심하고 있어? 민호는 피임약 포장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진은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관 수술 받은 거 소연 씨도 알지? 당연하지. 같이 병원에 갔었어. 그럼 명확해. 민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증거를 모아야 해. 체계적으로. 혜진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체크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위치 추적, 재정거래, DNA 검사. 일단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그 다음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거야.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DNA 검사는 어떻게 해? 내가 아는 사설 연구소 있어. 비공개로 진행 가능해. 아이들 칫솔이나 머리카락 있으면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이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날 밤, 민호는 지호와 은비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도 몇 가닥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혜진이 알려준 연구소로 샘플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소연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하지만 화요일 아침 영상은 이상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연이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환풍기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켰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시지를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풍기 안쪽에 숨겼습니다. 민호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수요일 오전, 소연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사이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환풍기 덮개를 열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흰색 스마트폰. 저렴한 중고폰 같았습니다. 민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민호는 소연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지호의 생일. 틀렸습니다. 그리고 은비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단 하나의 대화방만 있었습니다. 상대는 도연 오빠였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도현. 회사 이사. 자신의 선배. 메시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빠, 오늘 민호 회식 간대. 저녁 7시에 만날 수 있어요. 소연아, 기다릴게. 늘 보고 싶어.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곧 같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민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엔지니어의 논리가 돌아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 케이블로 전화기를 연결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모든 것을.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다시 환풍기 안에 넣었습니다. 덮개를 닫았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주차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변에 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금요일, DNA 검사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회사 화장실 개인 칸에 들어가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지호,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률 0%. 정은비,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률 0%.
민호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30분 후 그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최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증거 다 모았어. 이제 시작하자. DNA 결과 나왔어? 둘 다 내 아이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내일 사무실로 와. 모든 서류 준비할게.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그리고 도연도 끝장낼 거야. 회사 내부 고발도 준비해야겠네. 윤리 규정 위반,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그 사람 경력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하자.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도현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 형, 커피 한잔 할래? 아니, 괜찮아. 작업 좀 마무리해야 해.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도연은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영상, DNA 보고서. 민호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혼 신청서 초안이었습니다. 혜진이 작성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하는 남자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날이, 복수의 날이. 월요일 아침 9시 57분, 민호는 회사 법무팀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수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 인사부장 김성묵, 그리고 한소연. 십시 정각, 민호는 첫 번째 봉투를 법무팀에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USB와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및 윤리 규정 위반 제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인사부로 갔습니다. 세 번째 봉투는 등기 우편으로 소연의 회사 앞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이도현의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법무팀 팀장이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법무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안은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게실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사님이 법무팀에 불려갔대. 뭔가 큰일인가 봐. 오후 2시, 인사부장 김성묵이 이도현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도현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민호와 도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 형,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형이 제보했지? 법무팀에 있던 자료들. 전부 형 거 아니야?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보요? 저는 그냥 사실을 정리해서 제출했을 뿐입니다. 회사 윤리 규정에 따라서요. 민호 형, 우리 형제처럼 지냈잖아. 왜 이래? 형제요? 형제가 형제 아내를 빼앗나요?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인사팀에도 같은 자료가 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포함해서요.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시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다시 앉아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한소연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회사에서 이상한 우편물 받았어. 이게 대체 뭐야? 열어봤어? 아직. 무서워서 못 열었어. 민호야, 무슨 일이야? 열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소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이건 오해야. 제발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오해? DNA 검사도 오해야? 한랑 허니. 뭐라고? 지호랑 은비, 내 아이가 아니더라. 검사 결과 0%야. 그것도 오해야? 전화기 너머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그게 끝이야? 7년이야. 소연아. 7년 동안 날 속였어.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변호사한테 연락받을 거야.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민호는 최혜진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혜진은 서류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문제없어. 증거가 확실하니까.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낼 수 있어. 문제는 아이들이야. 양육권은 안 봐라. 그냥 법적으로 친자관계 끊고 싶어. 그건 소송으로 가능해. 민호야, 이거 정말 확실해?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난 매일 그 거짓말을 보고 살 수 없어. 알았어. 내가 최선을 다할게. 화요일 아침 대한로보틱스 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도현은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기 발령 상태였습니다. 오후 회사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이도현 이사는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및 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과는 2주 후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소연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요일 밤, 민호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호랑 은비는 어떡하니? 그 애들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그 애들은 제 아이가 아니에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그래도 7년이나 키웠잖니. 내 마음 속에는 아빠잖아. 아니에요. 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민호야, 어디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이도현이 오늘 회사 사람들한테 문자 돌렸대. 자기 결백하다고. 민호 내가 조작했다고.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게 아니라 소연 씨가 방금 응급실에 실려갔대. 수면제를 많이 먹었나 봐. 민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 강남 성모병원. 민호야, 네가 가봐야 할 것 같아. 민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이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소연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달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딸이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위세척했대. 의식은 돌아왔어. 하지만 정신과 상담받아야 한대. 민호는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한 결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민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밤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대한로보틱스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도현, 즉시 해고. 한소연, 계약 해지. 두 사람의 이름은 회사 내부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민호는 그 공지문을 읽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끄고 다음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임원과 기혼녀의 불륜. 남편이 7년간 남의 자식 키워. 조회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비난, 조롱, 동정. 이도현의 SNS는 폐쇄되었습니다. 소연의 계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호는 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을 가졌습니다. 소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 변호사만 왔습니다. 그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민호 씨 요구대로 지불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 문제는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진행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면제 요청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법원도 아이들 복리를
저에게도 죄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본소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민호 씨 맞으시죠? 저는 이도현의 아내 박미선입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현의 아내.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토요일 오후 민호는 조용한 카페에서 박미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없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제 남편과 그 여자, 얼마나 오래된 관계였나요? 제가 찾은 증거로는 최소 2년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애들. 지호, 은비. 전부 우리 남편 아이인가요? DNA 검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도요. 미선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하나 있어요. 중학생이에요. 이제 그 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며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 안에 두 사람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저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요, 정민호 씨. 네, 우리 남편 요즘 이상해요. 집에서 술만 마시고 밤마다 혼자 중얼거려요. 무서워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혜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이도현. 죽었어. 민호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다시 갖다 댔습니다. 뭐라고? 송파구 아파트에서 총성이 들렸대.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도현이 머리에 총을 맞고 죽어 있었어. 그의 아내가 쏜 거래.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송파구 고층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총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 갈등이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화면에 아파트 사진이 나왔습니다. 경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혜진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자수했대.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해. 순간적으로. 내 때문이야. 뭐? 내가 증거를 폭로했어. 내가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어. 그래서 이런 일이. 민호야,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들이 먼저 배신했잖아. 하지만 이도현은 죽었어. 사람이 죽었다고, 혜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들어봐.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도연과 소연이 선택한 거야. 그들이 거짓말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한 거야. 그래도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넌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도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고 문자는 받았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소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민호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읽을지, 영원히 읽지 않을지 아직 몰랐습니다.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민호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원래 혼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강물은 얼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지원이었습니다. 예전 팀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선배님 요즘 안 좋아 보이셔서요.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선배님, 선배 잘못 아니에요. 다들 알아요. 오히려 선배가 피해자라는 거. 그래도 사람이 죽었어. 그건 선배 탓이 아니에요.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지원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지원은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겨울 두 번째 눈이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원아,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선배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로봇은 간단한데 입력하면 출력이 나와. 예측 가능해. 근데 사람은 그래서 사람인 거 아닐까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도현은 죽었습니다. 소연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눈만 계속 내릴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끝없이.